자, 세법 2부를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이 15문항이 나왔죠. 한 문제당 이제 4점씩 해가지고 60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달라진 게 세법 2부는 지방세법이 이 출제 범위에서 제외됐고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이 이제 남아있죠. 근데 이 소득세법도 조투법, 관련된 조투법도 다 포함해요. 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면서 국세기본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게. 지방세법이 이 삭제되면서 국세기본법이 거의 한 40몇 점으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객관식이 그 1번부터 한번 보면 용어인데, 자, 관세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세 다 들어가죠. 근데 국세는 이제 내국세하고 이제 관세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는 이 내국세만 가리키는 거고, 관세는 이제 관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그래서 포함하지 않아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이 관세법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자,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서 용어, 세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지금 이 세법에는 지금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관세법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게. 자, 3번에 보면 이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산출세액에다가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죠. 그래서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이 가산세가 들어갔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강제징수비란 국세징수법에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제 강제징수비는 여기 국세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법인 아닌 단체. 자, 법인 아닌 단체. 근데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이 되려면 의제의 법인이거나 아니면 승인, 우리가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법인이거나.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연 법인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법인 아닌 단체는 거기 그 법인 아닌 단체는 이것이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개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 법인이에요. 또는 우리가 승인 법인이에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돼. 이렇게. 그 당연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기만 안 돼 있지. 등기만 안 돼 있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다만 구성원한테 분배를 안 해. 구성원한테 분배를 안 한다. 이렇게. 분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비영리란 얘기예요. 이게 이 단체는 비영리로 봐. 비영리로.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조건을 갖춰야지. 조건을. 그래서 대표자 뽑고,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뭐냐면은 이제 수익과 재산, 이런 소유 관리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들이 이 대표자 뽑고, 등기 안 돼 있고, 구성원 분배 안 하고요.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돼, 이게. 재산 수익을 별도로, 재산 수익. 이거 독립적으로, 관리해 나가야지. 그래서 법인으로 승인해달라고 하는. 자,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 명의로 우리가 수익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해야 되고,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세무서의 법인으로, 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거주자 또는 이제 일비거주자로 볼 거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거주자 또는 하나의 비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공동사업을 하나의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봐서
그러면 거기 1번부터 한번 잠깐 봐보세요. 자, 법인 아닌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그러면 여기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어요. 근데 등기만 안 돼 있어. 그리고 구성원을 분배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당연법인이에요. 등기만 안 돼 있지? 자, 1번 맞고요. 2번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선임하는데 또는 관리인 그 사람들이 이행해야죠. 자, 세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는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그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 또는 일비거주자로 본다. 자, 네 번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거기 1번처럼 등기 안 돼 있고 그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어서 법인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근데 이제 등기만 안 돼 있는 거지. 그건 당연법인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재산이나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분하지 말아야 돼.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추가적인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돼, 이거.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된다. 법인으로. 그래서 그 4번이, 거기 법인으로 본다라는 말이 당연법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승인법인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4번으로 넘어가시죠. 4번으로. 3번? 3번. 과세전 적부심사. 자, 청구기간이 지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심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은 안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세처분을 받고, 즉 세무서에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거죠. 그러면 30일 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를 받고요.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고, 그러면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세금 이만큼 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부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고의서 내보내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심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이렇게. 자, 두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요거 과세전 적부심사 다 30일이에요, 30일. 청구에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날짜가 잘못됐네. 자, 3번에 청구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지한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면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제척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빠듯하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4번 맞고, 다른 거 맞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국세부가 실질과세 원칙이죠. 적용한 사례에 틀린 것은, 자, 명의 등록자하고 실사업자 다르면은 실사업자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명의 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 의무자는 명의 신탁자가 아니고 명의 수탁자. 틀렸죠? 신탁, 이것은 명의 신탁자가 주체지 납세 의무자고. 나번이 틀렸네요. 나번이. 자, 다번의 거래 실질 내용은 형식상 기록 내용이나 거래 명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틀렸죠. 거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 내용이 아니고 실질 내용을 봐야지. 자, 그래서 다번이 또 틀렸네. 나하고 다는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소멸시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미만의 국세는 5년 동안. 원래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다만 5억 이상은 10년이다 라고 하는 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소멸시효는 그 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을 하죠. 자,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고 이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나서 입국하면 입국일을 기산일로 해서 정지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지난 거에서 지금 만약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잠깐 정지하고, 정지란 얘기는 예전에 지나간 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 이어서 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 그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지, 이게. 지금 거기 보면은 입국일을 기산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틀렸네요. 자, 이것은 우리 중단 기간이 아니고요. 중단이 아니고 정지 기간이다. 자, 네 번째,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때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중단이 되고 다시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5년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어떤 이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이게. 자,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감면율. 자, 1개월이나 기한호. 그러면 50% 감면 해주고, 그 다음에 1개월, 3개월. 요거는 30%. 자,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이면 이제 2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6개월이 초과된다. 이건 없죠. 이건 없지.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6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하면은 감면율이 주어지는데 6개월이 초과되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여선문항. 국세기본법이 이제, 이 여선문항, 요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요것은 24점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인데, 나머지 9문제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다 나왔죠. 이게 9문제가. 자, 그러면 중간연합에 대해서 토지 등 매매 차익, 우리 예정신고 납부를 한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중간 연합한, 이거 당연히 있죠. 중간연합이라고 토지 등 매매 차익, 이거 이제 사업자잖아요, 이게. 그 사업자는 저번 연도에 중간연합 그 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간연합으로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지. 이게 고지서가 날라오지 이거. 자, 그래서 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금액이 이 중간연합세액으로 있다. 1번이 답이네. 자, 자, 쭉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번 연도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이 토지 등을 팔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 예정 신고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팔게 되면은 예정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만약에 토지를 팔아도 과세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팔은 달에 다음 달 2개월 후에 이까지 이 예정 신고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예정 신고 하도록 돼 있다. 자, 근데 그렇게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중간연합은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면 11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연합 이 기준액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요 신고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있죠. 그것이 이제 중간연합세액으로 이 계산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이제, 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만약에 중간연합 기준액의 2분의 1, 그것을 초과한다면, 뭐 당연히 그 뺀 금액을 중간연합세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빼게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중간연합세액이 없지, 이게. 자, 일단은 1번이 틀렸어요. 토지등 매매 차익, 우리 원래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는 또 중간연합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중간연합 의무는 없고, 자, 이제 두 번째, 중간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아요. 고지서 안 날라와요. 11월 달에 세무서에서 고지서 내보내거든, 이게. 자, 중간연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 이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고, 파산 선고의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내용들이. 그래서 요거는 절차적인 건데, 그러니까 바뀐 이 시험 제도에 의하면은 예전처럼 완전히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절차적인 것도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에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야. 이거 외국인 거주 이거 특례죠. 자,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하죠. 이게 이제 이 국외 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규정이고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에서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소득세법상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국내 지점, 우리 영토 안에 있어야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는 자. 자, 네 번째, 내국법인이 발행주의 총수의 100%를 간접 이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며, 이것은 거주자로 본다래, 거주자로. 요게. 자, 그래서, 요것은, 비거주자로 본다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상관없이 우리 국내로 다시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국적이나 영주권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여기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쭉 보니까 1번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대 소득 금액.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죠. 자, 가가 들어가야 되고, 농민이 부업으로 음식물을 판매하고 얻은 농가부업 소득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 가하고 나네. 조림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 600만 원 이하만 비과세 됐죠. 근데 거기 4년이니까 과세가 되고, 자, 내수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인데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과세가 되겠지. 이게. 그래서 가하고 나가 비과세네. 이게. 자, 10번. 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사업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부당예산 부인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당예산 부인이 들어가죠. 근로나 연금은 필요경비가 일정에게 소득 공제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2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죠.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은 남아있는 분들이 과세할 것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사업하다가 음식점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음식점에 대한 소득 금액을 상속인의 소득 금액과 구분해서 계산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에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상속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를 계산한다. 거기 이 사망하셨는데 그 배우자 연금의 수령 없이 이 연금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연금 계좌라고 하는 상품에 가입이 돼 있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그 명의를 이어받은 거지, 이게.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으로 봐서 소득세를 계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2월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척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후 과세기간의 2월 결손금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지. 이게. 제척기간이 지났으면은 부과권이 이제 없어요. 이게 4번이 이렇게 답이다. 자, 11번. 자, 다음 중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당연히 내 자녀지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 과세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거기 4천만 원이 아니고요. 3천만 원이 되겠지. 요 부녀자 이 공제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거기 4천만 원이란 금액이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거기 4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 형제자매가 쓴 건 안 되죠. 그거는 뭐, 맞는 얘기고. 12번. 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상여 처분되면 이 과세예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매 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이익이다. 이거 당연히 과세지. 근로소득이 있지. 자,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과세죠.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근데 본인 소유 차량 직접 운전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실제 요비 대신 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이고. 자,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하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군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다 들어가고요. 공적연금 관련법. 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5% 원천인세율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4%예요. 요거 이번에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국군포로 뭐 관련해서 받는 연금 비과세고요. 공적연금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그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자, 근데 이게 너무 좀 지엽적이네, 이게. 13번.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봐보시면. 자, 다음 기타 소득 중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다. 라고 해서 요거 이 의제 필요경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송상금. 자, 요거는 필요경비 의제하지 않죠. 요게. 그래서 이제 이 2번이 틀렸네. 자, 3번에 수익금의 500만 원 이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하고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도 마찬가지로 의제 필요경비 규정 60% 적용되는 거.
80% 적용되는 거, 그걸로 되어 있는데, 2번은, 그런 규정 없죠. 자, 그 다음에 15번. 퇴직소득. 임원회 2012년 1월 이후 근무기간에 퇴소득 금액이 퇴소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근로소득으로 보죠. 고재 퇴직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는 외국 이 소득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그래. 자, 퇴직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있고요. 그다음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3번이 틀렸네. 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은 그건 현실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3번이 틀렸어요. 자, 퇴직한 날이고요. 일시금의 수입 시기는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고, 자, 그래서 객관식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답형이다라고 하는 거. 다선문화. 자, 이것이 이제 20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국세기본법하고 이 소득세법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 첫 번째 문제가 그 체납한 22년도 귀속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은 소유한 주택을 4월 3일 압류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 매각하면서 발생한 우리 공익비용이 거기 매각대금 8천만 원인데 강제징수비가 이제 공익비용 먼저 그거부터 이 8천만 원에서 그것도 먼저 빼줘야지. 강제징수비라고 하는 것을 300만 원을 우선순위로 먼저 빼고요.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임대보증금 중에서 그 소액 임차보증금의 이제 그 2순위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2천만 원이 있네. 2천만 원이. 자, 그래서 2순위는 소액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먼저 챙겨주고요. 자, 그 다음에 3순위. 자, 3순위는 거기 쭉 보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2순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 있잖아요. 3천만 원이 확정일자가 3월 20일 날 받았어요. 3월 20일 날. 근데 문제는 소득세 체납된 게 소득세 신고일이 2024년 5월 31일이야, 이게. 그러면은 5월 31일이면은 거기 확정일자가 더 우선하죠. 이게 확정일자가. 그래서 거기 그 3천만 원을 먼저 변제받아야지. 3순위가. 우리 확정일자 받은 요 나머지 임차보증금 채권 요것이 먼저 우선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소득세 체납에 거기 5월 31일 날 신고했죠. 그러니까 여기 임대보증금은 저 소득세 체납된 거 사실 몰라요. 거기 법정기일이 그 소득세 신고일이 5월 31일이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우선 변제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순위가 이제 소득세 체납액인데 다 안 돼요. 이게 5,300인데 나머지가 2,700인데 거기 소득세는 3천만 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2,700만 원밖에 변제 안 되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변제를 못 받네, 이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징수할 수 있는 소득세는 요 2,700이 답이 되겠다, 이거죠. 2,700. 자, 그래서 이건 답만 적는 단답형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조업과 부동산. 그래서 10월 7일 날 특수관계 의뢰에게 포괄적 양도를 했어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양수인 을이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이 사업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수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자, 1번에 봤더니 부가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했어요. 근데 체납했네? 거기 24년 1기 체납에 5억 원. 자,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을 넘겼지, 제조업. 그 다음에 24년도 10월 7일 날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2억 원을 이 체납을 했네, 이게. 근데 이 사람 자산 가지고 체납해도 부족하대요. 자, 부족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조업을 이 누구한테 이 돼 있냐면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특수관계인 을한테 포괄 양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조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가세 체납액이 5억 원이 있는데 제조업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차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거기 3억 원 있잖아. 이 3억 원이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확정된 요 3억 원에 대해서 이 양수한 자산에 대해서 이 3억 원의 제2차납세 의무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도가 있지. 양수한 자산이 얼마냐면은 7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체납된 국세, 우리 제조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양수한 자산이 7억 원이 있지. 그리고 포괄 양수도니까 이제 부채는 4억 2천을 이렇게. 지금 2억 8천을 이 한도로 확정된 국세 3억 원을 이 책임져 줘야죠. 근데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제 2억 8천이 답이 되겠네. 예, 이렇게. 자, 해서 그 답은 2억 8천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부동산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2억 원은 제조업에서 부가세 체납된 거하고 관계없어요. 포괄 양수도 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양도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자, 이제 나머지 세 문제인데, 이렇게 12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금융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이 1번에 개인에게 금전을 대유하고 수령한 비영업 대금의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0만 원이 이게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겠네. 자,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원천 징수가 안 돼 있어, 이거. 자, 그 얘기는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장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자, 이거는 배당 소득 있죠. 그것이 200이에요. 자, 이것은 그로스업을 해줘야 되는 그로스업 대상이다. 자,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인데 문제에서 종합소득 신고에 합산해야 될 거?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얘는 빼고. 자, 네 번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인데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죠. 외국법인이니까. 자, 공신타, 이건 비과세죠. 비과세. 고작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이 조건부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건부. 이렇게. 여기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그럼 이제 다 합쳐요. 그러면 이제 1,500이야, 이게. 1,500은 2,000만 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건부 분리과세가 돼버려. 그럼 이제 종합과세 되는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제 1,300만 원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사업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사업소득 금액. 자, 먼저 손익계산상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자, 세무적으로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의 급여 5천만 원은 더해주고, 그리고 배우자는 실제로 재직 중이니까 이거는 인정이 되고요. 사업자금을 거래처에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 1,000만 원은 빼줘야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이니까 빼줘야 되고요.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내국보유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500도 빼줘야지. 자, 얘는 별도로 배당소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다 기회장치를 매각하고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자가 아니에요. 복식부기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넣지 않죠. 그러면 집어넣지 않으려면 여기 지금 얼마냐 500인데 이거를 다시 제거시켜야 돼. 여기 마이너스로 비용 빠져 있는데 이거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벌금 이 2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시켜야 돼. 이렇게 200만 원을. 그리고 사업소득 관련한 결손금이 있어요. 그럼 2월 결손금은 빼줘야지. 그러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자,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 될 텐데, 다 가감하면은 6,2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봐보세요. 의료비 내역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번 구해봐라. 자, 본인, 있고요. 실업보장 안경 구입되어 있는데, 본인은 50만 원을 한도로 7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럼 이제 50만 원이 되겠죠. 자, 배우자가 있는데 난임시술비가 있어요. 근데 이 난임시술비는 1,0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달라. 이게 난임시술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이라고 해서 200만 원까지 가능하죠. 200만 원까지. 요거는 이제 일반 의료비고요. 요거 이제 100% 의료비인데 요거 본인에 대한 거하고 난임시술비하고. 자, 그다음에 거기 모친이 있네. 질병 치료를 위한 한약 구입비 63세, 65세가 경로우대자고 여기 이제 일반 의료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1,200만 원 허리디스크 수술비 및 이 2번 한 거 그거 1,200만 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자, 부친은 65세 이상인데 보청기 구입비용. 자, 이것은 우리 경로 이 우대자, 경로 우대자. 여기 경로 우대는 이제 이쪽. 그럼 거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총급여가 6,500이네. 그러면 이것은 6,500에 3%를 초과해야 돼. 근데 한도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다 하게 되면 얼마냐면 이제 1,500이네, 이게. 1,500에서 요것이 얼마냐면은 3%니까 195만 원. 그럼 195만 원에서 1,500 요거 차이 나는 거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한도 700에 걸리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긴 700이고 여기는 50하고 해서 550이 되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15%를 곱하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30%를 곱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3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550에다 700, 1250이네. 자, 이 1250만 원에 이 15% 그러면은 180. 그럼 48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5번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술령인데, 약술령. 두 문항이죠. 요거는 10점짜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세기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한 문제씩 10점짜리로. 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것이 지금 점수가 국세기본법이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예전에 10점에서 15점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국세기본법이라는 약간 이론식의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심판 청구 시 조세 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참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있죠. 이게 국세기본법의 10점짜리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종전의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세심판관 회의 간의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해당 심판 청구 사건에 관해서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 결정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이 국세기본법은 예전하고 똑같이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출제위원도 못 써요. 이런 식의 이 문제는, 문제 내기는 쉽지. 법에 딱 열거되어 있는 거 그냥 써라. 이건 너무 좀, 첫 해라 그러는데, 출제라.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의 특성이 참 준비하기 난감하다. 암기해야 되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돼 있다.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 객관식하고 이건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요 소득세 돼 있고요. 요거 이제 가급적 그 국세 우선권이 있죠. 그걸 계산 문제를 좀 대비하시고, 요 10점짜리는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 쉬운 것들을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불복이나 이런 거, 그 외워라, 써라. 이거는 하기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100점 맞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워라. 참 쉽지 않아요. 일단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이런 위주로 대비를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앞에 부분에 초점 맞추시고, 뒤에 나오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용어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심판 청구 뭐 해서 조세 심판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기출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뭐 지역적으로 나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거기 2번에, 자, 쭉 보시게 되면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첫 번째가 종합 과세되는 근로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서 강원하고 주식회사 한국 두 군데서 받았는데, 9월 달까지는 주식회사 강원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 또 한국에서 또 받았죠. 자, 주식회사 강원에서는 급여 월 500만 원.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에서는 이제 월 700만 원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강원에서는 상여금을 매 분기 말에 월 급여액의 100% 월 급여액이 500만 원인데, 우리 3분기까지 해가지고 이 3번을 받았죠. 그래서 상여는 요것에 100% 해서
3번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월 40만 원인데 6세 이하 자녀 3명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3명 명수하고는 관계없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을 넘어가는 이 2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게 몇 개월치? 9개월치를 180원 과세된다. 요 20만 원까지 9개월치인 180원 비과세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또 육아수당 월 70으로 받았네요. 근데 명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여금이 없네요. 이거는. 요 2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인가요? 70이니까. 자, 우리 3개월 해가지고 53, 15 해서 150원 과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냐면, 중식대가 있네? 중식대는 구내식당에서 현물 식사를 무상으로 받고 있으면 중식대는 다 과세지. 그 20만 원은 다 과세예요. 근데 한국에서 중식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당에 있고 중식대 돈도 또 따로 받고, 그러면, 다 과세가 되겠다. 그래서 두 회사 다 그 중식대라고 하는 것은 다 과세가 돼요. 90.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그 다음에, 강원은 받은 거 다 끝났죠. 그리고 직계존속의 회감년에 대한 축의금, 부친과 모친 각각 50만 원씩인데 사회통제 타당하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과세 제외지. 요게. 자, 그 다음에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 인한 보상금 900만 원인데 2024년도 9월 1일 날 600, 2024년도 11월 1일 날 300. 그러면 9월 1일 날 받은 600은 비과세고요. 700만 원까지. 24년도 11월 1일 날 300을 받았는데 이건 퇴사 후에 받았잖아요, 이게. 그럼 그 300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소득인데 근로소득에서 600을 받았으니까 100만 원 더 비과세 받고 200만 원이 이제 이 과세가 되겠더라. 그럼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없으니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자, 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주식회사 이 강원인데 요 관련해 가지고 쭉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이게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자금 관련 이익을 과세하지 않죠, 요게.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이제 이 주택자금 관련한 요 대여금에 따라서 생기는 이득은 과세가 돼, 과세가. 그래서 주식회사 강원에서 받은 것은 과세가 안 되지만 그 관련 이익은 주식회사 한국에서 받은 것은 과세가 된다. 지금 여기는 과세 안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에서 주택 관련 이익, 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20만 원은 과세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이었죠. 근데 요때 저리로 받은 그것은 과세되지 않아요, 이게. 주택 관련된. 자, 됐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공로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퇴직소득이죠. 퇴직소득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는 퇴직소득이고요. 자, 지금 물음 1번에 나오는 근로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다 끝났네, 이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다 가감을 하게 되면, 자, 6,360만 원이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총급여가, 여기 이제 총급여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한국은 다 더하게 되면 2,36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24년도 기조 종합과세 대상 근로소득 계산하면 얼마냐. 그럼 요거 이제 합계인데, 합계는 이제 요것만 낼게요. 요 두 개 더한 거. 이것이 8,720만 원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가지고, 일단, 근로소득 공제는 자, 쭉 보게 되면은, 일단은 4,50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그러면은, 1,200만 원, 플러스, 자, 8,720인데, 이것은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이건 이제 앞에 주어져 있는 표를 보시고, 근로소득 공제표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요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게 되면 1,411만 원. 자, 이것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다. 자, 그러면 2,309만 원인가요? 자, 요것이 이 첫 번째, 아니, 2,300이 아니죠. 제가 암산으로 했더니, 요것이 8714, 그럼 7,309만 원? 자, 요렇게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물음 2번.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물음 2번은, 뭘 물어봤냐면, 이 종합소득 대상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죠. 자, 아까 우리가 뭐냐면은, 발명 지능법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이라 해서 900 받은 거 있어요, 이게. 근데 근로소득에서 600을 받았기 때문에 6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 지금 300을 받았는데, 거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가지고 총 700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그러면은 그게 200이 되겠네, 이게. 직무 발명, 우리 보상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타 쪽에 보면 휴일을 이용해서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받은 일당은 이건 일용근로소득이죠. 이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고용관계 없이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이것은 기타, 이 소득이 되겠죠. 근데 요 문예창작 소득은, 우리 이 60% 요 필요경비 의제 한단 말이에요. 의제 필요경비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필요경비 없고 그냥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300에 대해서 12%면은 120만 원이 되겠네. 12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기타에 뭐가 있냐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타 소득은 맞지만 이거는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는 거지. 자, 그럼 종합과세 되는 것은 요거 두 개 합쳐서 32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300만 원 이하면은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300만 원이 초과됐어요, 이게. 이건 종합과세 해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퇴직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아까 우리 그 퇴직금 받은 게 2,500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급 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 공로금도 이것도 퇴직금이거든, 이게. 이 5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3,000만 원이 되고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공제될 거 없죠. 이거 전체가 다 퇴직소득 금액이 되고. 자, 그래서, 답은 3,0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요렇게 풀이를 했네요. 자, 문제 형태가 객관식하고 단답형하고 약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 약술형은 예전에 주관식하고 뭐 똑같은데 그거보다 좀 난이도는 떨어져요. 왜냐면 예전에 주관식 문제는 거의 통합 문제로서
전체적인 거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요거 지금 이 약술령은 그래도 예전처럼 쪼개긴 쪼갰지만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주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물론 그래도 이 전체적인 데에서는 얘가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단답형은 이제 우리 예전에 주관식에서 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가지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이론으로 거의 대부분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론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공부하실 때 예전에 교재에서 이 계산식으로 이제 풀지 않고 이론적인 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 이론적인 거를. 자, 근데 뭐 첫 번째 우리 한번 기출이 됐지만 그 이후에 적어도 한 3, 4회 정도 나와보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거로 봐서는 아까 해드린 그런 형태로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한 1년은 좀 지나가야 돼. 이게 처음 한 해만 지금 출제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좀 했네요. 그걸 좀 참조해서 좀 다음 회에서부터 대비하시고, 요게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면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자, 아무튼 요 110회는 꼭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